안녕하십니까. 자, 2015년 마지막 날이죠. 자, 기초 강의를 여기까지 입문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는 합격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연간 회원을 끊으시고도요. 자, 입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기초 부분만 살짝 하기 때문에 자, 강의를 많이 안 듣고 중간에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요? 2016년 되면 그때부터 기본서 나오면 제대로 보자고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자세 문제겠죠. 자, 따라서 지금 이 멘트를 듣고 계신 분들은 2016년 27회 시험 때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2016년에 공부하시다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나 힘든 때 오더라도 제 말을 기억하시고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출발하죠. 일단 오늘 마무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94페이지야. 자, 저당권인데 저당권 민법에서도 늘 문제가 되고 시험에서도 공시법에서도 늘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생활에서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들이 뭐 중개업을 하시든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시든 저당권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자, 저당권이 필요한지 느낌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제가 공시법 첫날 강의할 때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저당권이 필요한가? 자, A가 1억 가백에 1억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써줬겠죠. 자,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자, 문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뭐야 돼요? 변제를 받아야 되죠. 자, A는 뭐라고 하죠? 자, 채권자가 될 것이고 갑이 뭐가 돼요? 채무자. 자, 문제는 이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행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소송해야 되죠. 판결 받아야죠. 그래서 저 사람 부동산 있으면 경매 넣고 예금 통장에 돈 있으면 압류해야 되죠. 그런데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은행이 주로 돈 빌려주는 채권자 은행이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너한테 뭐가 하나 있더라. 집이 있더라.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이제 물권법 하셨죠. 무슨 권일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네가 건물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뭐하자? 담보를 설정하자. 저당권 설정계약. 그래서 자, 이 A하고 뭐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계약, 담보 설정 계약을 맺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려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게 되면 거기 은행 가서 이런 설정계약서를 주로 하잖아요. 이때 계약서 내용 하나하나를 합의합니까?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약관 계약이라 하죠. 부동문자로 되어 있으면 자, 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하도 내용이 많고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기 은행 직원이 거기 계약서에다 뭐 하는 거야? 형광펜 칠해주면 거기다 뭔만 열심히 해요. 사인만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 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됐죠. A를 뭐라 하게요? 저당권자. 갑을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자인데 자, 지금 이런 것들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면서 잊어버리십시오. 분명히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1, 2월달, 3, 4월달에 반복이 될 겁니다. 자, A의 저당권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인데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돈은 갑이 빌렸습니다. 갑이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의 친구입니다. 내가 네 채무를 위해서 내 건물에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자, 보증 서주는 거죠. 이걸 이제 을을 뭐라 불러요? 물상 보증이죠. 따라서 채무자와 저당권자 설정자는 같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하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이제 저당권자가 돼야 되겠죠. 186조 적용일까요? 187조 적용일까요? 그렇죠. 부동산,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물권의 계약, 법률행위에 따른 발생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야 A는 저당권자 됐죠. 자, 등기소 갑니다. 자, 이렇게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나오게 될 건데 이 등기가 나오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신청인데 공동 신청하겠죠. 자, 등기 권리자 누가 이익 받았어요? 채권자, 저당권자 A, A가 등기 권리자. 자, 의무자는
이 그림입니다. 의무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은 채무자고 을은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입니다. 누가 되죠? 물론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죠. 대부분은 지가 돈 빌리고 지 부동산에다 저당권하면 당연히 누가 되는 갑이 되는 거죠. 이때는 채무자란 말을 표현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 담보로 잡히는 집은 을의 집이고 채무자는 갑이다. 이때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가 될 건데 의무자는 갑이겠습니까? 을이겠습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왜?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자가 되게 되면 무슨 권리를 갖죠? 돈을 못 받았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저 부동산을 경매 넣을 수 있잖아요. 누구 부동산에? 을 부동산에. 뭐 없이도 판결 없이도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자, 또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채권 평등의 원칙인데 이때는 특례를 주죠.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자, 이런 권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을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자를 뭐라 하는 거예요? 을이라고 표현하지만 시험에서 뭐라 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고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도 이때 표현은 저당권 설정자. 자, 교재에서 너무 줄치려 하지 마시고요. 거기 94페이지 큰 7번은 저당권, 가로 1번 의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 거지만 다음에 더 다룰 거니까 2번 넘기셔도 되고요. 가로 2번에 1번만 밑줄 쳐보십시오. 자, 누가 의무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권리자는 저당권자. 자,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뭘 쓰냐는데 자, 여기서 2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도 오늘 한 번 더 할 건데 자, 이거 바꾸세요. 사람을 전혀 다르게 바꿔볼까요? 자, A가 B한테 1억 받을 게 있습니다. 채무자죠. 채권자죠. 담보 내놔라. 나는 없다. 근데 하는 말이야. 나는 저기 을구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이 1억짜리다. 그렇다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전세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인문 가정할 때 사실 2차 과목은 안 봐도 됩니다. 민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민법 시간에 물권법 할 때 통상 저당권의 목적은 내 집, 소유권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저당권자의 목적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다 하는데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번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을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여기다 번호를 매긴다면 2번을 매겨야 될까요? 1-1번을 매겨줘야 될까요? 그렇죠. 왜? 2번을 해버리면 얘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돼버리는데 얘는 소유권이 아니죠. 뭐에 관한 거예요? 1번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이잖아요. 관련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외워가는 게 아니고요. 느끼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만약에 이게 4번이었다면 번호 몇 번? 4-1번이 되고 이게 만약에 5번이었다면 5-1번 이렇게 뭐 하는 거 부기등기를 한다는 말이죠. 교재에서 가로 2번은 동그라미 2번 뒷부분이 그 말입니다. 소유권 외유 권리에 대한 전세권과 지상권의 목적이 되는데 동그라미 3번 뭘로? 이때는 부기등기로. 반면 아까처럼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일 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주등기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당권의 개념 잡으시고요. 자, 가로 3번은 공동저당인데 얘도 그냥 편하게 따라오십시오. 저걸 다시 한번요. 5억을 빌려줍니다. 담보 내놔라. 좋다. 14번 땅에다 담보해서 저당권 해주마. A가 담보가치 계산해봤더니 이거 3억짜리인데 5억 빌려주면서 3억짜리를 담보로 잡으면 담보력이 떨어지잖아요. 더 가져와라. 좋다. 저 옆에 있는 21번 땅도 내 것이다. 봤더니 얘가 5억짜리입니다. 그럼 이때 채권은 몇 개가 되죠? 5억이라는 하나의 채권이지만 저당권은 자, 여기서 민법 실력입니다. 또. 자, 이때 A는 저당권을 하나 가질까요? 두 개 가질까요? 그렇죠. 채권은 5억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채권이지만 저당권은 14번의 저당권, 21번의 저당권 몇 개? 공동저당은 저당권의 개수는 뭔만큼? 부동산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공동저당인데 자, 거기 교재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창설적 공동저당 하나 밑줄 하시고요. 제일 밑에 줄에 추가적 공동저당.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걸 외워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몇 번 해보면 며칠 해보면 다 못 외웁니다.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외울 거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외우지 않고 버틸 것이냐 연구하는 거죠. 창설적 무슨 말이에요? 창설 처음부터 뭐였다? 공동교당이었다. 추가적 처음에는 하나만 잡았다가 나중에 뭐였다? 추가했다. 자 이걸 자 창설적 공동교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두 가지를 받은 거 공담으로 설정하는 거죠. 추가적은 처음에는 14번만 해서 단독저당했다가 담보력이 떨어지니까 21번에 받는다. 추가할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돼? 추가적 공동저당이야. 자 이렇게 공동저당일 때는 공단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14번 땅에 저당권이 있다면 14번 땅에 저당권이 이제 나올 때 통상의 저당권의 내용을 다 적어준 다음에 밑에다 뭐라 하냐면 공동담보. 왜? 21번이 공담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들어봤었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권법 저당권 할 때 동시배당, 이시배당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죠. 아, 입문과정이라서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말 뜻을 새겨봅시다. 이렇게 공동저당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동시배당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때 A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를 두 건을 다 경매로 넣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14번 땅 먼저 놓고 못 받으면 21번 따로따로 넣을 수도 있죠. 동시배당이란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경매로 넣었을 때. 반면 20배당이란 말은 자, 이 사람이 봤더니 14번 땅은 7억 될 것 같았다. 근데 이게 4억이 낙찰됐다. 1억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받는 거예요. 21번 땅을 나중에 또 경매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돼? 20배당이 되겠죠. 자, 이런데 여기다 왜 공단 표시를 써줘야 되냐면 여기 후에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공단, 여기다는 이거 뭐 하는 거야?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21번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단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담보로 잡을 때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면 여기다 소재, 지번 다 쓰는 게 너무도 지저분해지겠죠. 특히 또 건물까지 공담이 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오셔서 오른쪽 95페이지입니다. 몇 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이면 뭐가 필요하다? 공동담보 목록이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 두 줄 읽으신 다음에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25회 때 문제거든요. 자, 이 공동담보 목록은 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계자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번. 2번. 5개 이상이 되면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렇죠. 25회 시험 전에는요. 5개 이상이 되면 신청인들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등기가 다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첨부하게 되면 등기부라는 공적정보의 서식이 다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5개 이상이 되는 순간 누가?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합니다. 오른쪽에서 포인트가 뭐였던 거죠? 5개 이상도 중요하지만 누가? 공동담보 목록을 누가 만든다? 등기관이 작성한다고요. 25회 때 나왔고 물론 26회 때 안 나왔죠. 27회 때 다시 한번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게 이제 공동저당의 특징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가로 4번 근저당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저당권 설정했지만 우리 등기 부를 때 보면 거의 근저당입니다. 저당권하고 근저당이 무슨 차이냐면요. 근저당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장래의 불특정 채권의 채권액이 증가한 변동합니다. 자, 가장 쉽게 마이너스 통장 생각해 보십시오. 한도 얼마 설정했죠? 1,000만 원 설정했습니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통장하는데 자, 내가 쓰면 마이너스가 내려가죠. 마이너스 내려갔다고 봐죠. 돈 되면 네 거하고 어쩔 때는 예금이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다들 두셨죠. 근데 희한하게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마이너스를 벗어난 적이 저는 없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돈 관리 잘 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은 비상시 대비해서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가 안 내려가지만 근데 거기 통장 끊어보면 뭐하죠? 늘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들었던 저당권은 딱 1억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근저당은 얼마 빌려줄지를 모르니까 뭐만 정해놓은 거야? 한도만 정해놓은 거야. 최고액만 정해놓고 그러다 보면 여기 채권액은 뭐 하는 거죠? 자, 10만 원 빌렸다.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입금시켰다. 그럼 뭐가 돼요? 0이 되죠. 자, 그런데 근저당에서요. 저당권에서 원래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죠. 부종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채권을 담보하게 한 게 저당권이다. 따라서 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된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부종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쓰다가 0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잔고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0이 되는 순간 저당권을 소멸해야 되는 게 부종성인데 이런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0이 됐다고 저당권이 소멸돼 버리면 저당권도 말소하고 또 저당권 설정할까요? 그래서 잠깐 0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부종성이 배제되는 특약을 주는 거죠. 0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장래 근저당이 이제 나중에 뭐 하는 거야? 결산기가 정해지거나 또는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때만 확정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근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불특정 채권이야. 증가한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액을 쓸 수가 없죠. 뭔만 써놓는 거예요? 최고액 한도만 써놓습니다. 최고액을 올려놓는데 자 2번은 아직 어려운가 하시고 자 3번 자 만약에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빌렸습니다. 자 그리고 근저당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죠. 이때 한도를 쓸 때요. A가 받는 거 4억, B가 3억, C가 2억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느냐? 자 거기 3번 봤더니 그럴 수 있다 없다. 자 그걸 읽어보시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하나만 적어야 되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든 채무자가 여러 명이든 각 채권자별로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는 없다. 몇 개만 하나만 이렇게 써오라 이 말입니다. 10억 딱 써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칠판 힌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자 근저당의 특징이 뭐였죠? 증가한 변동하는데 만약에 한도를 채권자별로 채무자별로 이렇게 따로 하게 되면 A의 채권 증가한 변동할 것이고 B의 채권도 뭐하고 증가한 변동할 것이고 C의 채권 하게 되면 나중에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근저당은 증가한 변동하기 때문에 한도는 몇 개? 하나만 잡아놔야지 채권자별로 한도를 따로따로 잡을 수는 없다고요. 자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저당권은 한 10페이지 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만 잡아두시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귀에 와 닿으면 와 닿는 대로 와닿지 않으면 아 내가 알아듣는 말도 있고 못 알아듣는 말도 있을 수 있구나 하시고 나중에 뭐 하시면 돼요. 기본서 나오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각종 권리관을 느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자 96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4장 각종 등기의 절차인데 자 여기도 사실은 입문사 할 때는 좀 넘어도 될 부분인데 일단 용어들에 대한 개념만 잡아 놓읍시다. 자 거기 첫 번째 뭐가 있죠?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인데 자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기는 실체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등기와 실체 관계는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의 일부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이러한 불일치한 상태를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니면 일치시키도록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일치시켜야 하는 게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이 불일치가 처음에는 맞았는데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면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불일치가 등기가 될 때부터 누군가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바로잡을 때는 경정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일부가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다. 차이점은 후발적 불일치면 변경등기, 원시적 불일치면 경정등기.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일까? 사례를 보면 간단합니다. 자, 우리 등기가 제일 앞에 표제부, 갑구, 을구 있죠.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표제에 뭐가 나오죠?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지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오죠. 갑구에 뭐가 나오죠? 자,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는 갑. 을구에 뭐가 나오죠? 전세권, 등기, 전세권자, 전세금 1억 나오겠죠. 자, 이게 지금 등기의 내용인데 이 등기하고 실체한 게 뭐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가 불일치한다. 자,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자, 이 땅의 지목이 전이었는데 집을 지어서 지목이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가서 지목이 뭐로 바뀌었겠어요? 대로 바뀌었을 텐데 등기는 뭐로 남아있죠? 전.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후발적 불일치입니까? 원시적 불일치입니까? 처음에는 맞았잖아요. 이 실체한 게 바뀜에 따라서 불일치하게 됐잖아요. 이때는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자, 바꿉니다. 처음부터 지목이 됐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지목이 전으로 잘못 올라갔습니다.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이건 무슨 불일치예요? 원시적으로 등기될 때부터 고쳐야 되겠죠. 이때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자, 이 사람이 서울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갑인데 갑의 뭐만 바뀐 거예요? 주소만 달라졌잖아요. 이때 하는 것.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소가 강원도인데 서울로 잘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무슨 불일치? 원시적 불일치. 이때는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하겠죠. 형식은 이따 볼 테니까 일단 사유.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야, 주위에 전세가 많이 올랐는데 1억은 너무 싸다. 기간이 만료되면서 너 더 살려면 1억 5천 올려달라. 그래서 1억 5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동일한데 전세금 1억에서 얼마로? 1억 5천으로 올랐잖아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까요? 전세권 경정 등기를 할까요? 그렇죠. 이건 올렸잖아요. 후발적 불일치 무슨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만약에 전세금이 처음부터 1억 5천이었는데 처음부터 잘못 올라갔다면 그때 뭐가 되겠어요? 전세권 경정 등기. 자, 뭐 때문에 하냐면 이 변경과 경정은 후발적이나 원시적 이것 빼고는 일부 대상이라는 점은 비슷합니다. 자, 교재에서도요. 너무 세게 줄임 치지 마시고요. 거기 96페이지 큰일에 가로 1번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광의의 변경 등기, 협의의 변경 등기인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쳐서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 하기도 하고 이거 빼버리고 이것만 볼 때는 뭐 하는 게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 그렇게도 하는데 그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차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낌으로 받아두시라고. 자, 나머지 동그라미 2번, 3번 보지 마시고 가로 2번 이제 변경 등기 봅니다. 이때 하는 게 뭐가 돼요? 부동산 변경 등기입니다. 제목 있잖아요. 가로 2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인데 자, 지적을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지목이 전에서 뭐로? 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만약에 건물이라면 건물이 70제곱미터였는데 건물을 중축해서 10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사실에 변합니까? 권리에 변합니까? 사실에 변하죠. 그럼 이때 이분들은 어디 먼저 다녀오셔야 돼요? 토지라면 토지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장 다녀오셔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등기소에 뭐하러? 변경 등기를 하러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토지대장은 이렇게 바꾸고 등기를 안 와버리면 등기소에 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등기와 대장이 불일치하죠. 그래서 이때 이걸 줍니다.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될 신청 의무를 주기 때문에 토지 변경 등기, 건물의 변경 등기를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자, 신청 의무를 줬죠. 그러면 1개월 이내 했어야 되는데 이걸 게을리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가태료가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은 눈썰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아래쪽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기역과 니은 묶으신 다음에요. 자, 기역번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토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토지에 분할 합병 있는 경우. 자, 건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건물에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자, 밑에서 내보면 1개월. 토지와 건물 1개월이죠. 자, 동그라미 니은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과태료 있죠. 자, 과태료가 토지 건물 다 있습니까? 건물만 있습니까? 지금 교재에 서술 형식이야.
토지와 건물에 1개월 의무 있었잖아요. 근데 가태료는 뭐만 있다고 그랬죠? 잘 보시면 신청 의무 있는 자가 건물에다 별표를 하시고 건물에 대한 등기물을 게을리하면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만 써져 있죠. 나머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건물만 가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은 토지는 가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에 나올 만하잖아요. 자, 이유는 쓰지 말고 듣기만 하십시오. 토지는 지적에 관한 법에서요.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 등기 촉탁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 일치되기 때문에 굳이 가태를 부과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 일치가 되거든요. 하지만 건축법은 건물에 변경이 있을지라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촉탁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가태료가 남아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이게 이제 강의에 이제 한 달, 두 달 뒤 정도 할 겁니다.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차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자, 디귿번 언제나 주등기 오른쪽 첫 번째 줄이야. 자, 이겁니다. 그럼 지목이 전혀 대로 바뀌었다. 건물을 중축했다. 이건 어디예요 지금? 표제부인데 표제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인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부기인기를 안 합니다. 표제부는 무조건 독립번호 매기거든. 2번하고 지목이 대로 바뀌었다 하고 종전사항 다 뭐하면 돼요? 붉은색으로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원래 변경등기는 일부 대상이기 때문에 부기등기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뭐 한다?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고요. 반면에 동그라미 3번 위에서 네 번째 줄 직권 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런 변경등기를 직권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 자, 줄 대지 마시고 거기는 직권을 해줄 때도 있을 거다 하시면 되고요. 자, 가로 3번으로 넘어오십시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인데 자 이제 이걸로 넘어옵니다. 자, 이 사람이 주소가 바뀌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나빠서 개명했다. 사람은 같은데 그 사람이 표시만 바뀌었잖아요. 이때 하는 게 가로 3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인데 자 여기다 나옵니다. 자, 주소 바뀌었다고 치면 자 이렇게 바뀌었다. 변경 등기를 하게 되고 옛날 주소는 지워줍니다. 자, 여기다가 번호를 5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바뀌었나? 근데 여기서는 서울사나 강원도사나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동일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공부는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로 하는 거야? 부기등기를 하죠. 자, 이거 할 때 갑은 누구랑 할까요? 핑 기억나십니까? 주소 바뀌었을 뿐이지 권리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갑이 뭐 하면 돼요? 단독 신청하면 되겠죠. 자, 줄만 대놓으십시오. 동그라미 2번 단독이나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직권에 간 건데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단독 신청하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직권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이쁘세요? 이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기억번입니다. 97페이지 밑에서 6번째 기억번 찾다 하는 소유권 이전 느낌 하시고요. 직권을 해줄 만한 거 느낌만 받아보실까요? 자, 이분이 강원도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소 변경을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을한테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자 등기는 주소가 서울이고요. 첨부된 서류에는 주소가 강원도 이렇게 주소가 틀리면 원래 이 신청은 각하려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혹시 아파트 사고 팔아보셨습니까? 중개업자가 매도인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잔금 치를 때 인감만 떼오지 마시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도 한 통 떼오세요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등기법이 그랬거든요. 자, 이때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돼서 봤더니 주소 변경 이렇게 확인되더라. 그래서 이때는 각하시키지 않습니다. 왜? 변경 사실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등기를 해주는 이때 이 강원도로 바뀐 주소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6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 왜 제가 포인트를 두라고 했었냐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닐 때는 주소 틀리면 각하시켜버립니다. 무슨 등기일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첨부한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주소 변경이 증명된다면 누가 해준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는 바꿔주고 신청받은 소유권 넘어갈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닐 때 주소 다르게 뭐 한다. 각하시켜버린다고요. 밑에 있는 말이 좀 길잖아요. 절차법에 나오는 표현들은 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들 외우지 마시고 거기 읽으면서 이런 뜻이라는 것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말들은 길어도 이 그림 자체로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시면 그 다음에는 그 절차 뒷부분을 안 봐도 될 거라고요. 이렇게 직권할 수도 있다. 원칙은 뭐였죠? 단독 신청인데 이때 안에서는 직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만 잡아두시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동그라미 4번에요. 98페이지 네 번째 줄 등기명인 표시명령기를 말한다. 생략인데 자 하나만 기억법만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려고 봤던 이 사람이야. 서울, 부산, 대구 찍고 강주 찍고 대전 찍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주소 변경할 때 중간 거 다 할까요? 주소 변경이 확인되면 중간 주소 변경 느끼는 마음 게 생략할 수도 있죠. 굳이 이런 거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거기 생략에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안 해도 됩니다. 주소 변경은 소소하니까 생략할 수도 있겠지 하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로 4번 권리 변경 느끼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옮겨 볼게요. 을구 쪽에 A번 전세권 7천만 원짜리. 자 2번 B라는 사람 저당권. 자 집주인은 그냥 가볍게 갑이라고 칩시다. 자 5천만 원. 이랬을 때요. A가 7천만 원 전세 들어오고 B는 이거 보고 7천만 원 감안하고 5천 빌려고 저당권 들어왔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세금을 7천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밑에 무슨 느끼를 하죠? 1번 전세권 변경 느끼 증액된 금액 1억을 올렸겠죠. 자 이때 먼저 쉬운 걸로 합니다. 동일한 전세권이 있다면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할 건데 자 이때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자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이익 받죠? 7천만 원에서 얼마로? 1억으로 오르게 되면 A가 이익 받으니까 A가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누가 의무자가 되겠어요? 자, 이 사람은 얼마 내주면 됐었죠? 7천만 원 내주면 됐었는데 이제 1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이 등기로 인해서. 그래서 의무자는 누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가 되죠. 자 교재에서 2번 절차에서요. 기억번호 세 번째 줄 등기 의무자 하나 밑줄 하시고요. 다섯 번째 줄 등기 권리자 밑줄 하시고 아직 이익 불이익을 따지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 들으시면서도 저 반대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상태 올리게 되면 현실적으로는요. A가 가백에 증액된 얼마 줘야 돼? 3천만 원 주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등기는 신청한 등기를 마쳤을 때 이 등기를 보고 판단하면 A는 그전 얼마 받을 사람이 7천 받을 사람 이전 얼마 받는 거 1억 받게 됐죠. A가 등기 권리해야 되고 자 갑은 얼마 내주면 됐었는데 7천인데 이제 얼마 내줘야 돼? 1억 내줘야 돼.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된다고요. 이게 지금 반대로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영상 멈추시고 거기 개념이 와닿을 때까지 보십시오. 아니요. 물음표만 남겨주시고 다음에 기본사 할 때 따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을 한 바퀴 더 돌면 쉬워지거든요. 일단 공동신청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받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B가 열받겠죠. 왜? B는 얼마 주고 계산했죠? 7천 주고 감안하고 5천 냈는데 1순위로 1억 돼버리잖아요. 열 받아야 안 받아. 이런 분들을 이해관계는 제 3자로 하게 되고 이때는 이분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승낙서인데 이때 승낙서에 막도장 찍어 오시면 안 됩니다. A의 인감도장 찍고 A의 인감 증명이 첨부가 되면 이렇게 부기등기를 줍니다. 부기등기를 하면 옛날 금액은 주말 붉은색으로 지워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승낙해 주겠습니다. 승낙 안 해주면 이 등기 못 할까요? 이때는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각하시키지는 않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1번이 아니라 3번. 그리고 주등기로 하면 7천만 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자 경매 넘어갔습니다. 배당 순서 어떻게 될까요? 1순위로 A가 7천, 2순위 B가 5천, 3순위 1번 1억 중에 7천은 받았으면 얼마? 3천. 이 사람 배려됐잖아요. 자 그럼 교재에서요. 니은번에 세 번째 줄 부기등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 주등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중간에 있는 말은 늘어지지만 여러분들 이걸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그냥 나오는 말입니다. 전세금 올렸을 때
제3자 유무에 따라 승낙 여부에 따라 부기등기가 될 수도 있고 뭐한다 주등기가 될 수도 있더라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변경등기입니다. 자 오른쪽 가서 보시면 경정등기는 설명했죠. 원시적 불일치인데 자 원시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됐죠. 왜? 누군가의 착오나 누군가가 잘못해서 등기 내용을 빠뜨려 버린 겁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데 자 이번에 이것만 잡아놓읍시다. 이게 당사자 잘못으로 전세금이 잘못되면 경정하겠죠. 근데 누구 잘못으로? 등기관 잘못으로 잘못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쳐야 되겠죠. 직권경영 한번 들어본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이번에 이렇게 당사자 착오와 유루로 잘못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해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자 지목이 잘못됐다. 부동산 경정등기. 주소가 잘못됐다.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 전세금이 잘못됐다. 전세권 경정등기. 반면에 누구 잘못으로? 등기관의 잘못으로 잘못됐다면 경정등기로 하는데 이때는 뭘로 하는 거죠? 신청하지 않더라도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왜냐하면 등기관이 입력하다 보면 지목을 잘못 써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죠. 그때는 누가 잘못했으면 등기관 잘못이면 등기관이 뭐 하는 거죠? 직권으로 경정한다고요. 사실 26회 시험 때도 경정등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인문세에서는 확 줄여버렸으니까 따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등기 일부와 실체 한계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면 변경등기,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면 경정등기. 경정등기 쪽에서는 당사자 잘못이면 당사자들이 신청하시고 등기한 잘못했으면 등기에 만다 직권으로 경정을 한다 라고 하지만 잡아두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말소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